조르지 사운드 천재들.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 겸 성평등 운동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연인으로 유명한 조르지 사운드는 집안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다. 사운드의 조모 디팽 드 프랑크의 백작 부인은 폴란드 왕 오기스트 2세 황족 가문이라. 그 아들 모리스 디팽은 왕족 프라이드가 유별난 군인이었다. 할머니 마담 디팽은 장 자크 루소의 사상을 연구하던 여류 철학자였으며 탐미주의자였기에 사실상 상대의 예술적, 사상적 모티브요 구류였다. 아버지 디팽은 기병대 장교 시절 단역 배우이던 쌍드의 어머니 소피 드라보르드를 만났고 1804년에 쌍드를 낳았다. 그녀는 4살 때 돌연 아버지가 낙마로 사망하자 엄마와 함께 파리를 떠나 노왕의 할머니 댁으로 갔다. 노왕의 할머니 소유의 고성에는 품격과 교養을 갖춘 할머니와 평민 출신의 무지한 엄마, 그리고 총명한 쌍드 등 세 여자끼리만 살게 되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쌍드의 양육 방식을 두고 각기 가치관과 철학, 목표 지점의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할머니는 손녀를 기적으로 키우려 했고 엄마는 서민으로 평범하게 키우려 했다. 그런 가운데 손녀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생각다 못한 할머니는 엄마에게 쌍드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매년 500프랑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엄마는 큰 돈에 혹해 쾌히 승낙하고 예전부터 불륜을 맺고 있던 다른 사내의 품으로 떠난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쌍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실 부모한 격이라 성장이 내내 큰 상실감과 상처 속에서 보내며 가족, 특히 엄마의 모생애를 갈망한다. 이런 연유로 훗날 삶과 작품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무시하고 지난 삶에서 결핍된 사랑을 충전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사랑에 과잉 집착한다. 이 결핍된 사랑의 갈망이 평생을 두고 삶과 문학에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하고 묘사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의 성격은 하나같이 진한 모성애를 띠는 것도 이런 성장 배경의 반작용이다. 어려서 시골의 전원에서 자라다 보니 쌍드의 유년 시절 친구들은 같은 마을의 소장농의 자녀들이 대다수였다. 할머니는 흙 속에서 또래 소녀들은 물론 사내 아이들과 말타기를 하며 뒹구는 소녀를 위해 의복이나 신발도 예쁘장한 소녀의 것이 아니라 개구장이 옷 마냥 튼실하게 만들어주곤 했다.
이때의 남아 의복 착용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상주는 평생 남장을 고집한다. 할머니는 지성인답게 틈틈이 쌍드에게 음악, 미술, 라틴어, 히라버, 수학, 역사, 철학 등의 교양을 가르쳤고 또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핍박과 궁핍한 처지를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친다. 쌍드는 14살 때 할머니의 임종으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교리와 여러 지식들을 배운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혼자 환영에 빠지곤 했는데 그 와중에 신앙과 히랍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코랑베라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도 짐승도 아닌 그로테스크한 중성신을 본능에 따라 뇌리에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평생 모신다. 쌍드가 평생 남장을 애용하게 된 동기는 복장 도착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왕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남장을 하고 사내 아이들과 말타기를 하며 놀았으니 성장기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타고난 천부적 사변적 중성 심리도 크게 작용한 탓이다. 뒷날 세상은 쌍드가 남장을 즐겼던 이유를 남성 중심의 사회를 향한 도전이었다고 단정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납득이 간다. 그녀는 페미니즘과 동시에 남녀 평등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남장은 남성들과 평등성을 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매혹적인 회색 피부와 까만 눈동자에 혜지와 지성을 겸비한 교수로 성장한 뒤 잘생긴 귀족 디드백 남작과 결혼해 일순 디드백 남작 부인이 된다. 우아한 남작 부인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 베토벤의 소나타를 조성으로 선수 집안에 울렸고 풍경화를 수채로 꼭꼭 심어 침실에 걸었다. 남편의 칭찬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러나 디드백 남작은 쌍드의 가정 평화와 사랑을 비는 간절한 소망은 안중에도 없고 식전부터 집 밖에서 떠돌며 다양한 여료들과 휘낙낙거렸다. 디드백 남작은 사냥과 파티 매니아에 도박을 일삼았고 예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딱히 피아노 소리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 결국 쌍드는 피아노도 내다 버리게 된다. 보다 정적인 예술로 남편의 교양과 지성도 고취시키려 독서도 권장해 보았지만 그 역시 디드백 남작의 관심 밖이었다. 끝내 한편에 실망한 쌍드는 한눈을 팔게 되고 지성미를 겸비한 청년 변호사 드세이지와 현실 도피 차원에서 불륜을 저지르지만 아이들이 걱정돼 곧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무너져 내리는 영혼을 다독이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디드백의 무분별한 외도와 불성실한 삶의 환멸을 느껴 슬라이 남매를 남겨둔 채 쌍드는 가출을 감행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꿈꾸던 음악과 문학 예술가의 삶과 ним포매니아 본능을 실현하기 위해
파리행 기차에 오른다. 자살보다는 연애가 나을지도 몰라. 조르드 사항들은 비겁하고 검은 승명에 저주를 퍼붓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핑크빛 운명을 따라 나선다. 사항들은 파리로 와서 드레스나 하이힐을 살 형편도 안 되었지만 천성적으로 간편하고 튼튼한 남자 복장이 맞아 늘상 남장 차림으로 외출도 하고 모임에도 나갔다. 날씨에 상관없이 외출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기과하고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극장에 갔다. 남성 단화를 신고 파리를 종횡무진 누비면 세계 일수가 따로 없다. 사항들의 남장은 과거와 현실과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편리한 장치였다. 통념이 직조해 놓은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성 중심사회의 순기능적 대처라는 상징성도 내재된 남장은 예술가들의 아지트 살롱에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결정타로 작용한다. 천성적으로 쌍드는 튀는 역할이 어울렸고 남장은 그 본능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더 없는 수단이었다. 쌍드는 파리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연애소설 앙디아나를 한 황색지에 연재해 이악 스타덤에 오른다. 이어 앙디아나를 화가 모리스 투생의 선정적인 표지화로 장식한 단행본으로 출간해 초베스트셀러가 된다. 곧 이어 발표한 발랑턴도 호평을 받아 조르주 쌍드라는 소설가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유명세를 탄다. 파리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자 쌍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부적 ним포매니아 본능을 인프라로 역사적 파무파탈 장도에 나선다. 서서히 ним포매니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르주 쌍드는 의사 스테판과 미래를 갖지만 대체적으로 매너리즘적이라 곧 그와 절연한다. 다음엔 보기만 해도 풋풋해 보이는 연하의 미남 청년 줄상들을 유혹한다. 조르주 쌍드는 줄상드의 재치 있는 담소 능력과 준수한 외모에 반해 아예 필명도 조르주 쌍드로 따라 지었고 복장도 줄상드와 같이 양복에 시가를 물고 다녔다. 줄상드의 아바타로 거듭난 조르주 쌍드는 신비스러운 인터섹슈얼 소설가로 명성을 드날리며 파리의 초인류 셀럽으로 거듭난다. 든든한 네임밸류를 얹은 쌍드는 다양한 부르주아들과 불순한 리버럴들이 혁명론, 예술, 음담 폐설 등으로 자유롭게 떠들던 시페 살롱에 줄상드판 남장으로 의젓하게 출석해 한자리를 차지한다. 원조 ним포매니아로 널리 추앙받던 백작부인 마리다우가 운영하던 살롱 아르시페의 지적 관능을 겸비한 초빙석자로
줄상들을 대동하고 빅토르 위고는 리스트, 뒤마등의 멤버인 살롱에 적극 참가해 주로 루소 사상 찬미, 연애송, 연하남 장점, 혁명, 루소풍 소설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실질적으로 그때의 줄상들은 조르주 상드의 사랑스러운 푸들에 불과했다. 줄상드와 활화상 정상까지 등반한 다음 조르주 상드는 오페라 카르멘의 원작자인 소설가 메리메와 뜨거운 미래에 빠진다. 그런데 웅장한 오페라인 양 삶을 용광로처럼 넘치는 열정으로만 살려는 정열의 메리메에 큰 감격을 느껴 이번엔 미남 청년 시인 미셀을 완숙한 관능으로 유혹한다. 세상 물정 모르던 청년 시인 미셀을 유혹한 상드는 한동안 미셀의 젊음과 예술에 심취한다. 미셀 또한 상드의 원숙한 지성과 관능의 넋을 아껴 상드가 파리 사교계의 신비의 마담 쥐아에 오른 것은 시인 미셀와 사랑에 빠진 1833년 경부터인데 이때 미셀은 상드의 소설 앵디아나의 격찬의 비평문을 전월에 실어 상드를 대문호 겸 절세의 빰으로 승화시키고 그녀의 마음도 사로잡는다. 미셀은 보다 완숙한 예술적 영감을 그 사랑에서 구해 매혹적인 로맨티시즘 시작을 펼친다. 열애에 빠진 둘은 베네치아로 애정 도피한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미셀은 압생트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활달한 성격의 상드와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다. 그녀는 인내하며 미셀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상태가 나날이 악화된다. 파경을 막기 위한 상드의 인내심은 결국 화병과 정신분열증을 야기한다. 그 와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미셀은 상드를 상습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그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구원해준 사내가 이태리 정신과 의사 빠제로였다. 상드는 감사한 마음과 체념으로 남봉꾼으로 소문난 이태리 의사 빠제로에게 몸을 건넨다. 빠제로한테 웬만큼 감사의 시간을 헌납한 뒤 파리로 돌아온 상드는 지난 악몽을 떨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지의 정신을 파는데 그 덕분에 미셀와의 비련도 서서히 잊는다. 그 와중에 아픈 머리를 식히러 갔던 퐁텐블러 숲에서 적과 흙으로 밀리언셀로 반열에 올랐다고 우쭐거리던 수상따를 만나 얼떨결에 키스까지는 허락했지만 그의 독불장군식 인격을 엿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선다. ним포매니아 상드는 남장을 고집하고 폴리아모리를 태연자약 실행하는 등 사생활이 신비스럽기로 유명한 작가다. 당대의 작가를 비롯한 문 남성들로부터 지적인 존경과 신비로운 관능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다. 보바리 부인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실주의의 비조 플로베르와 상드의 우정은 소설처럼 극적이다. 상드는 플로베르가 고대 카르타고를 배경으로 쓴 살람보가 평론가와 독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을 때 이 작품을 열렬히 옹호하고 나서면서
플로베르와 긴밀한 관계가 된다. 그런데 플로베르는 원래 쌍드를 매춘부라며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던 터라 그간 그녀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 완벽주의자인 플로베르는 평소 쌍드의 글을 읽으면 불쾌함을 넘어 괴롭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것은 쌍드의 엉성한 문장력에 더해 일반적이지 않은 대남성관과 허황된 연애들이 플로베르를 비롯해 많은 관념적 사내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연 쌍드가 플로베르의 살람모를 옹호하고 나서자 문학적 코너에 몰렸던 플로베르는 고마운 나머지 투르게네프와 함께 노왕의 쌍드의 집을 방문해 예술과 문학을 논하고 산보도 달 만큼 가까워진다. 둘 사이는 누구보다도 돈독해졌고 오래도록 편지를 교환하게 되었으며 쌍드가 죽을 때까지 우정과 애정은 지속되었다. 플로베르는 돈과 명예에 목을 매는 속세와 인간들의 경멸스러워 루앙의 변방에 있는 오지 크루아세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40여 년간 운둔하며 살았다. 내성적이며 완벽주의자인 플로베르는 어느 때 쌍드에게 보낸 편지에 삶이란 내게 맞지 않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쓰기도 했다. 열정적이며 낙관론자인 쌍드와 내성적이고 신중한 플로베르는 물과 불의 관계처럼 이율배반적이었지만 그 극단적인 상극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로 작용해 두 사람은 오히려 최상의 친구로 연인으로 맺어졌다. 쌍드는 그간의 미남들에게서 받은 상처에 질려 이번엔 허약하고 꾀지지 않은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쇼팽을 만나 애정과 모정을 동시에 발휘한다. 천성적으로 불안하고 고독한 천재 쇼팽을 파리에서 처음으로 포용해준 사람은 화가 들라크루아였다. 들라크루아는 10배 살롱에 드나들며 사귄 쌍드와는 절친 사이였다. 들라크루아는 쌍드가 미시아와 열애에 빠졌을 때 사랑에 충만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으며 검은 옷의 머리에 꽃을 꽂은 그 초상은 쌍드의 불멸의 초상화로 영원히 자리하게 된다. 들라크루아는 쌍드를 통해 알게 된 쇼팽과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자신처럼 쇼팽도 곱슬머리였고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고독한 눈빛에 매료되었다. 숭고한 영혼과 훌륭한 태도, 취향과 안목까지도 둘은 닮았다. 조르주 쌍드가 들라크루아와 쇼팽의 공통분모를 그렇게 적시했을 만큼 두 사람의 영혼과 자아는 닮아 있었다. 들라크루아는 작곡가 리스트, 조르주 쌍드와 절친이었지만 쇼팽과는 그 이상의 영혼을 근간한 지고지순한 프렌드십을 공유한다. 어느 날 들라크루아는 일기에서 나는 사랑하는 훌륭한 인간 쇼팽과 끝없이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한다. 그는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정성 갖춘 예술가이며 아마 전생에 나와 쌍둥이였을 것 같아 하고 쓰기도 한다. 들라크루아는 쇼팽과 정신적 교류를 나누었지만 조르주 쌍드는 쇼팽과 영육 모두의 완전한 사랑을 도모했다. 쌍드는 자신의 영지 노왕의 별장에서 쇼팽을 돌보는가 하면 마르세유 지중해 등지로 보양여행을 하며 폐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병약한 쇼팽의 예술원과 삶의 의욕을 극진히 불어넣는다. 애초 쇼팽은 17살짜리 폴란드 소녀 마리아 보진스카와 약혼을 했으나
그해 프랑스 여러 소설가 조르주 쌍드를 만나자 그녀의 완숙한 관능미에 반해 마리아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쌍드와 애정 도피를 감행한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데리고 쌍드는 폭설이 퍼붓던 이베리아로 떠난다. 엄동설안에 항소만큼 무거운 피아노를 마차에 싣고 온통 돌무덤 투성이의 황폐한 스페인 마요르카 언덕에 위치한 발데모사 수도원의 비어있던 낡은 경당으로 들어간다. 쌍드는 혹한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사방 삭막한 돌밭의 언덕 꼭대기로 피아노를 옮기면서 쇼팽의 건강 회복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쇼팽의 숙질인 폐병은 악화일로다. 쇼팽은 쌍드의 극진한 보살핌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마요르카의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애달픈 운명을 24개의 전주곡 작품번호 28로 승화시키는 등 작품에 몰두한다. 쌍드의 희생과 봉사를 바탕하는 그 일생일대의 음악적 사명을 다한 쇼팽은 파리로 나온 1849년 10월 17일 폐결핵과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요절한다. 쇼팽의 절명으로 인해 쌍드와 쇼팽의 모성애적 희생과 의지의 숭고한 10년 사랑은 막을 내린다. 쌍드의 삶과 사랑과 예술은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작용한다. 그녀의 사랑은 연인과 열정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어머니의 사랑으로 전환되기 일쑤다. 어머니의 부재에서 생긴 모성애의 갈망이 사랑에 투영되어 어머니와 연인이 혼연일체가 되기 일쑤이다. 그 모성애의 결핍이 낳은 반작용이 사랑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동기요 에너지였다. 그녀의 인생은 곧 순기능과 역기능의 반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상대의 성공적인 사랑의 전제 조건은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시킬 수 있는 섬약한 연인이다. 막내 동생 같은 미세, 병약한 쇼팽, 마지막 연인이요 아들 같았던 알렉산드르 망소 등등 모두가 돌봐야 할 아들이요 동생들이었다. 춤수하면서도 연약한 남자들과 열애에 빠졌다가 헌신적인 어머니로 변신해 돌보는 모성애적 사랑이 쌍드의 연애 방식이었다. 남편 디디방이나 일주일간 불같은 열애에 빠졌던 프로스페르 메리메 등의 정력적 사내들과의 연애는 심리적 상극이었고 육체적 시간 낭비였다. 백열주의 작가 발자크는 인간의 속성을 대하는 관점은 달랐지만 쌍드의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정신과 용기를 높이 샀다. 발자크가 쌍드에게 보낸 응원의 편지.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인간의 행위와 이상향을 그리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그릴 뿐 우리 두 사람은 각기 다르지만 옳은 방향입니다. 저는 저속한 존재와 일들이 더 흥미로워 그들의 추악함과 어리석음의 실체와 행위를 확대 해석해 형상화시키는데 작품의 의미를 느낍니다. 발자크가 쌍드에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행위와 이상을 그린다고 한 것은
사응도의 삶의 궤적과 애정관을 압축한 것이다. 사응도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얻기 위해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투쟁해왔다. 삶과 문학에서 설정해 놓은 자신의 목표를 조롱하고 방해하려는 속세와 늘 대립했다. 그러나 발자크는 타고난 속물근성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모순과 파행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고 그 부정형성 역기능의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불멸의 사실주의 작가로 각인되었다. 발자크는 상대를 가리켜 그녀는 남자로 살았고 그러기를 원했다. 상대는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반면에 에밀 졸라는 상대는 한낱 여자로 살았을 뿐이라고 견해를 달리했다. 발자크는 글을 쓰기 위해 블랙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으며 휴식을 위해 불시에 마리다구의 살롱으로 외출했다. 살롱을 드나들면서 쌍두와 들루크르와 여타 선남 선녀들과 사랑과 색상, 세태, 혁명에 대해 토론했고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노에 침투했으며 하이네의 앤솔로지를 읊었다. 발자크는 발군의 요술과 제스처를 갖춘 그 하이클래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판의 주동자로 예술과 인생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인류 모사꾼이었다. 그는 돈, 명예, 욕종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인간적 결점이 수두룩했으나 예술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투사요 능률적으로 돌아가는 소설 공장이었다. 그런 그를 조르주 상드는 어느 때는 애인으로, 어느 때는 절친으로, 어느 때는 구루로 적절히 이윤을 창출했다. 상드는 러시아의 죄와 벌의 전설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와 교류를 나누기도 했는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번역 일을 했다. 그때 상드의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상드는 적절한 러시아어 어휘로 번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편지를 써 보냈다. 그 밖에 러시아의 많은 남성들과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상드에게 호감을 나타냈는데 첫사랑, 아버지와 아들 같은 소설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던 투르게네프는 상드의 성지 노왕에서 몇 번의 여름을 같이 보낼 만큼 절친이었다. 투르게네프가 평생 사랑한 연인 폴린 비아르도는 미리부터 상드가 딸처럼 챙겨주고 돌봐주던 예지로운 처녀였으며 상드는 두 사람의 사랑과 인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왔고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소망했다. 상드는 또 러시아의 피에르 루르와 르비 앵데 팡당트라는 잡지를 공동으로 발간하면서 유럽 전체의 평등한 삶과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대동정신과 소설 등 문예물을 연재했다. 그 덕분에 독일과 영국, 미국, 러시아의 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그녀의 소설과 사상을 접하게 된다.
상대의 성 정체성은 헤테로섹수얼이었지만 호모섹수얼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반슈얼이었다. 무수한 남자들과 스쳐 지나가면서 간간히 레즈비언 기도 발산한다. 폴 고갱의 애할머니이기도 한 소설가 겸 여성 노동운동의 선구자 플로라 트리스탄과는 흑당공이나 모자공, 각종 제조공들의 비참한 노동착취에 관해 공감하고 분노하며 그네들의 평등한 노동권과 인권 함양의 의기투합 앞장선다. 이 과정에서 쌍드는 뛰어난 미모의 트리스탄과 동성애에 침잠되기도 하는데 둘이 중개사내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복녀프 다리를 오갈 정도였다. 플로라 트리스탄의 아버지는 스페인 귀족 출신이다. 우연치 않게 트리스탄과 쌍드는 4살 때 아버지를 잃은 공통 부모를 공유하는데 그러나 쌍드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트리스탄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녀는 사생아가 되고 말았다. 결국 부친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파리 변방으로 쫓겨나 어려서부터 인쇄소 직공 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 이때 플로라 트리스탄은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들의 아픔과 꿈을 어루만져주는 루소의 책을 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인쇄소 사장 앙드레 샤잘로부터 불시에 성추행을 당한 트리스탄은 그 중늙은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 스라엣의 아이를 낳는다. 그중 셋째 딸이 폴 고갱의 어머니 알린 샤잘이었다. 그런데 쌍드가 역기능적 남편 디두방 남작과의 결혼에서 탈출한 것처럼 22살 때 트리스탄도 수전노 중늙은이 앙드레 샤잘과의 엮이는 쪽 결혼으로부터 도망쳐 멀리 페루로 떠난다. 페루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갔지만 재산 상속은 실패한다. 그런데 머나먼 이국에서 뜻하지 않게 백인 농장주들한테 무한 혹사당하는 페루 원주민들의 처연한 노동착취 실상을 보게 된다. 트리스탄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예들을 본 뒤 다시는 설탕을 먹지 않았을 정도로 착취와 인권 말살의 실태에 충격을 받는다. 페루의 야만적 노동착취 실상은 그녀를 일깨웠고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하리라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실행에 나선다. 남미 원주민어로 파리아는 사생아나 전노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트리스탄이 머물던 당시 페루는 막 독립해 빈부, 반상, 황백, 노사 대결 등 사회 혼란이 크게 달했다. 트리스탄은 파리로 돌아와 페루에서 보낸 2년 동안의 야만적인 혼란의 실상을 파리아의 긴 여행이라는 책으로 구성해 출간한다. 급변하던 신생 독립국가 페루의 야만적 반인권 노동착취 행태가 급기야 트리스탄을 사상가, 노동운동가, 페미니스트로 만든 것이다.
열혈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트리스탄은 노동자들은 때론 지적으로 때론 행동으로 단결해 대부르주아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며 대동단결을 강조했다. 이어 트리스탄은 노동자를 이환 잡지 노동자 동맹을 1843년에 창간해 프롤레타리아들에게 25상팀, 부르주아들에게는 그 10배인 2프랑의 바가지를 씌워 팔았다. 상대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이 잡지의 열렬한 애독자로 나섰다. 어느 날 트리스탄은 돌연 총에 맞아 쓰러진다. 총을 쏜 이는 인쇄소 사장인 남편 앙드레 샤잘이었는데 그는 경찰에게 처가 무단 가출에 응징했다 하고 되레 큰소리친다. 기실 샤잘은 트리스탄이 파리아의 긴 여행을 출간해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고 큰 돈도 벌자 질투가 나 파리에 있는 그녀의 거처를 알아내 찾아가 죽이려고 총을 쏜 것이다. 트리스탄은 심장 가까운 곳에 총알이 박혔지만 목숨은 건졌고 평생 동안 총알을 심장 곁에 간직한 채 노동운동에 매진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응원을 받는다. 사생아 출신의 남편의 총격 살인 미수로 구사일생한 여성 작가라는 범상치 않은 타이틀을 여러 개 매단 크리스탄은 위대한 노동운동가로 페미니스트로 단숨에 유럽 전역의 명성을 드날린다. 쌍견은 그런 트리스탄과 자아의 동질성을 다수 공유해 주어진 환경을 10분 발휘하며 노동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했고 더불어 최상의 바모와 부치로 몸과 마음을 기꺼이 주고받는 호모섹수얼리티 레즈비언으로 승화한다. 이 무렵 사항되는 소설 원고를 트리스탄은 노동자 골기문을, 칼 막스는 파리 고문, 연속 선동문을 각각 인쇄하기 위해 한 반국가, 반민족, 반파시오 전문 출판사에 드나들었는데 거기서 쌍대는 운명적으로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막스와 조우한다. 어느 날 멀쩡히 잘 돌아가던 자신의 소설 원고 인쇄가 돌연 중단되었고 대신 막스의 노동자 선동 원고가 중간에 새치기로 인쇄되고 있었다. 어디 별 잡스러운 원고가 감히 대문호 원고도 몰라보고 새치기. 상대가 한참 연하라 좀 만만해 보이는 막스 면전에 대하고 그렇게 앙칼지게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러나 우리의 막시즘의 비전은 그 연한 심사를 발휘해 아주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운을 뗀다. 노동자가 있어 의식주가 있고 소설도 있고 또 인쇄소가 돌아가니 어느 뭐로 보나 이 노동자를 위한 원고가 먼저가 아니겠어요. 쌍대는 나이는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리지만 확신에 찬 의연한 풍모와 인품에 기가 죽어 앙칼진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만다. 연호요리와 감미로운 바흐가 있는 곳으로 그대를 모시죠.
막스는 원고 새치기도 사과할 겸 상대의 완숙미에도 매력을 느껴 그녀를 평소 회합차 자주 드나들던 몽마르트르 클리시가의 중세풍 호텔로 초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애는 얼마 못 가 바닥을 드러낸다. 지금 바라보는 것도 너무 다르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사유의 한계를 더는 보지 않기 위해 막스는 상대를 피했다. 상대도 가는 사람 안 막는다는 나름의 연애 철학이 확고한 터라 깨끗이 접는다. 상대는 평생 연애를 위해 아침에 일어났고 매일같이 새로움에 도취되었다가 이내 사내들을 망강으로 태워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숙명이었고 운명이었다. 피카소가 대략 700여 명의 여자를 섭렵한 사티리오시스였다면 조르스 상대는 대략 2000여 명의 남자들을 휘어잡은 ним포매니아였으니 연애에 있어서의 남자는 여자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상대는 천부적 본능으로 증거했다. 필경 두 유인은 인간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 섹슈얼리티의 밀도와 질량을 가감 없이 드러낸 위대한 선구자들임에 틀림없다. 조르스 상대는 펜팔광으로 평생 4만여 통의 편지를 썼으며 뒷날 공개된 것만도 1만 8천여 통에 달한다. 1864년경부터 수집된 송수신 편지는 책으로 엮어지기 시작했고 1995년에 이르러서 26권의 방대한 시리즈로 완성된다. 상대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무려 2000여 명에 달해 19세기 유럽의 문화사, 예술사, 역사 등의 중요 자료로 프랑스 정부는 공인했다. 상대의 편지는 현재도 발굴 중이며 안델센, 톨스토이, 에밀 졸라 등의 이외의 인물들과 주고받았다는 편지도 공개 예정이라고 한다. 상대의 편지 중 특이한 것은 첫 번째 남편 디드방 남작에게 보낸 원고지 190장 분량의 긴 편지인데 그것을 상두는 하룻밤새 다 썼다고 한다. 제가 오렐리앙 드세즈를 사랑하게 된 것은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죠. 남편 디드뱅이 자신과 가정을 팽개치고 나 돌며 허구한 날 문 여자들과 놀아나는 불성실함을 꼬집는 내용의 편지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라 남편과 결별을 작심하고 쓴 것 같아 당시 쌍드의 남편에 대한 깊은 증오감을 헤아릴 수 있다. 편지는 세상에 쇼팽의 연인으로만 알려진 쌍드를 재평가하는 데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한다. 1910년에서 70년대의 4만여 통에 달하는 쌍드의 편지를 수집 복원한 학자들은 그녀가 ним포매니아로 한정되는 작가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것은 사운드가 기록한 자신의 정체성이며 삶이며 대인 교류의 실태이면 가치관이고 시대상이고 사회성이며 관점이고 기록으로 소중한 국가적 문화사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소설과 평론, 신문, 기고문까지 쓰면서 수많은 편지까지 쓴 상대의 문필 욕구와 에너지는 그녀의 ним포매니아 정체성과는 대립되는 일견 불가사의이며 지성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조르지 사운드는 노동운동에 눈뜬 최초의 페미니즘 세대였으며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한 박애주의자였고 유럽의 주종간 통합을 꿈꾼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스캔들로 ним포매니아로 가려진 19세기의 사운드는 페미니스트이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20세기에 부활한다. 그녀의 작품은 다시 읽혀지고 재해석되고 있으며 조르주 사운드라는 선구자적 고뇌의 작가로 재탄생한다. 사운드의 좌우명은 자유이다. 그녀가 평생 사랑과 문학 속에 품은 사랑은 자유와 평등을 두루 내포하는 결정체였다. 그것은 사운드가 귀족과 하층민의 속성을 공유한 숙명과 남과 여,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속성을 공유한 운명의 눈부신 앙상블의 결과였다. 이제 파리는 수준이 낮아져 질렸어. 난 고향 베리즈로 돌아갈 거야. 세월이 흘러 초로의 나이가 된 쌍들을 파리장들이 파리지안느 대접을 안 해주자 쌍들은 도망치듯 향리 노왕으로 내려간다. 50대의 쌍드가 향리 노왕에서 남은 열정을 다해 만난 남자는 10여 년 연하의 무명 정학가 망소였다. 쌍드의 아들 모리스와 딸 솔랑주는 평소 엄마가 망소를 몹시 그리워하자 엄마의 심정을 밝히며 간절히 망소를 노왕으로 초대한다. 그에 감동한 망소는 노왕을 방문해 1876년 72세로 쌍드가 사망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인으로 또는 비서로 곁을 지켜준 조르주 쌍드의 진정한 반려자였다. 조르주 쌍드는 당시 여자로서는 드물게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에 큰 열의를 보였고 나름대로 실천했다. 또 루소풍의 연애소설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소설을 대략 80여 편 썼으며 희곡도 35편 정도 남겼다. 세상에는 인생을 닮은 소설보다는 소설을 닮은 인생이 더 흔하다. 자유로운 인간이 내 직업이다. 남자나 여자가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욕종의 동물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역사로 기결된다. 모든 것은 역사로. 극소수의 애의 여자들과는 같이 있기 힘들다. 인생은 오랜 상처다. 점체 낫지 않으며 절로 아무는 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단 한 페이지도 지져내지 못한다. 사랑 없는 섹스는 극악한 죄이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나는 너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 뒤에서 따르지 마라. 나는 널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랑하라. 삶에서 유익한 것은 그것뿐이다. 나는 좌우명이 없다. 그러나 자유를 지독히 사랑한다. 조르지 상드. 나밖에 모르며 황량하게 살던 어느 날 나는 상드를 만났다. 순식간에 그녀의 포로가 되었다. 사랑에 걸려들었다. 미세, 이런 천한 여자한테 목을 매는 얼빠진 수컷들이 이 시대 사내들의 수준을 대변한다. 보들레름. 상드는 글이 뭔지도 모르며 글을 너무 못 쓴다. 그녀는 여자들 곁에는 절대로 오려들지 않는 이상한 여자다. 시몬 드 보부아르. 금세기의 지상 과제는 프랑스 혁명의 완성과 인류 혁명의 출발이다. 혁명의 과제인 평등에는 남녀 평등의 실천이 중시되는데, 그러기에 조르주 상드 같은 강한 여자가 혁명의 필수이다. 빅토르 위고. 상드는 하나의 사상이다. 그 사상은 육체 너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녀는 살아있다. 빅토르 위고. 상드는 우리 시대의 성인이다. 두르게네프. 조르지 상드.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